디지털 마케팅 강의 시작할게요. 뭐 실질적으로는 11주인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중간고사 뭐 이런 이후에 이제 강의가 좀 내려갔다 다시 좀 올라갔다가 몇 주 좀 더 하이라이트를 찍고 좀 정리하면서 아마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피치를 좀 올리는 게 학습 성과가 좋을 것 같죠. 마지막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번 학기에 들었던 여러 이야기 스토리들 속에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비즈니스, 또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현재 맡고 있는 태스크에 대한 서비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들, 또는 내가 그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적인 기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걸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들,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제안서도 만들고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검색 마케팅과 중간 보고서인데 잠깐 이따가 보면서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내 밥 숟가락이다, 뭐 우리가 다 여러분 쓰신 거죠. 알게 모르게 접근한 마케팅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한두 장 정도 남았어요. 다 여러분들 전부가 다 쓰신 거 내용을 봤고요. 검색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챕터에서는 배우는데, 그래서 오늘은 검색하는 거라서 좀 더 쉬워요. 우리 인공지능을 최근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검색 또는 레퓨테이션, 추천, 리코멘데이션, 추천, 평판, 이런 시스템을 하신 분들도 나도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데, 과거에는 그냥 데이터 속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처럼 아이템 기반으로 하거나, 그죠? 또는 유저 기반으로 하거나.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다른 경쟁사보다 고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고객들이 더 많은 아이템을 사더라라는 걸 얘기 자꾸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솔깃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솔깃할 수 있는 어떤 유저, 사람들 기반으로 정렬된 것들을 주면 좋겠죠.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제가 가진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교육 컨텐츠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추천하고 해서 성과가 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소개되어 시작하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추천 시스템, 그죠? 추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뭐 공부하는 분야에 좋은 한 줄기가 되어지고 그러죠. 최근에는 그걸 좀 더 고도화시켜서 기계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거예요. 우리 저 맨 뒤에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빨리 읽어주세요. 크게. 마케터와 컨슈머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합의점 및 동창력. 합의점이 뭘까요? 옆에 분이 여쭤볼게요. 마케터, 물건 파는 사람이죠, 그죠? 그가 프로덕트, 생산자라고, 그러니까 컨슈머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뭐 생산자, 컨슈머인데 이거 쓰신 분은 마케터라고 한 거죠. 자기가 마케팅하고 이 수업을 들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프로모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컨슈머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합의점, 그래서 얻는 종착력 뭐가 있어요? 뭐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격, 적절한 가격.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인공지능 개발할 때 늘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최고의 성능이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떤 인공지능 기술, 그 태스크가 미션 크리티컬 할 때 아주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톨러런스, 어떤 뭔가 그런 것이 강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나 시스템일 때는 인공지능을
100가지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가성비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여러분들이 정도의 규모의 회사라고 할지라도 실제 도달하기도 힘들고 불가능하고 한다는 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95%까지 올리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90%, 80%에서 100% 사이까지 올리는 거는 자꾸 우리가 기술적 펑션이나 기술적 알고리즘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서비스가 행사되어지는 도메인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소셜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누차 말했죠. 누차 말했죠. 그러니까 그 80%까지 올릴 때에는 인공지능이 부차적이고 보완적이고 우리에게 비서처럼 의견을 주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 20%가 우리의 업무를 혁신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환경에서 배운 바가 없어요. 융합형 인재가 되고 창의적 인재가 된다는 거는 그 동시대의 문화 풍토도 상당히 앞서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수준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더불어 상호작용하면서 인사이트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랑 처음에 강의할 땐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도 반복하니까 전보단 좀 수월하고, 나도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을 주도하고 이야기해 본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잖아요. 그런 변화가 생긴다고. 그런 거를 4년, 5년, 6년 동안 계속 그런 사람과 만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응?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합의점과 종착역이 AI에서도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 사회적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 지점에서 굉장히 큰 혁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20%를 끌어올리는 사회적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재정의, 이해, 조금 더 욕심내면 그 사회적 프로세스에 대한 엔터티를 쪼개가지고 그 엔터티마다 어떤 변수가 들어가고 변수의 관계가 무엇이고 그게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진짜 하드 트레이닝으로 내 그냥 석사 내 지도 학생이다 생각하면 다 앉혀놓고 너 내 수업 가르치는 거 다 쪼개. 응? 포드식으로 생산 관리하듯이 전 다 쪼개버려. 그 최초에 우리 그렇게 과학했잖아. 다 쪼개. 그 쪼개는 공간마다의 변수와 주요한 포인트의 마일스톤을 그려. 그럼 내가 조금 전에 들어왔을 때 출석 부르는 게 중요했잖아요. 안 부르고 너만 그거 알려줘야 되겠. 그 중요한 거지 순간에. 왜 중간에 부르거나 끝에 부를 때보다 앞서 부를 때가 효과가 제일 높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럼 다 쪼개. 그때 변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출석이 그러면 부르는 것으로 해서 학생을 출결을 체크하면 그게 그 학생이 이 수업에 대한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야라는 질문을 그냥 던질 거야. 그럼 이제 학생한테 시키겠지. 너 저기 인터넷 뒤져서 학생의 성실도에 대한 척도야라고 평가한 모든 연구자를 다 갖고 와봐. 네가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고려대학교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전자 라이브러리 들어가 보셨어요? 학생인데 왜 안 들어가? 그거 되게 비싼 거예요. 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SOC 같은 거야.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야. 저는 여기에 강사로 지금 개공 교수로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짬내서 쭉 들어가요. 나 이거 못 들어가잖아. 그럼 나 지역 대학이나 이제 일반 대학에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연구자에게 연구를 하고 싶어도. 그럼 내가 맨날 보는 게 구글이란 말이야. 한계가 있잖아. 국내 학자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전자 라이브러리가 PDF 파일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때 또 아쉬우면 내 후배들 통해서 야 고대 아이디와 패스워드 뭐 없냐? 그런단 말이에요. 응? 뭐 들어가서 그 다 갖고 와. 뭐 다 주고 오면 대충 트렌드가 나올 거 아니야. 학생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이러이러한 학자들이 사회과학적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변수라고. 그래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었네. 우리가 몰랐는데. 출석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출석이라는 변수를 이 순간에 아침에 체크할 때 먼저 체크하지 말고 이걸 체크하려면 변수를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내가 또 질문을 던질 거야. 그럼 또 괴롭겠지. 그지? 근데 그 괴로운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힘도 생기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서비스를 구현해가. 그게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다 보면은 조금 주제 넘는 짓을 해. 이렇게 깊이가 없으면서도 과감하게 20년, 30년, 40년 동안 교육 철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뭔가 그런 철학에 기반해서 내가 프로세서를 바꿨다고 하는 자부심이 생겨. 굉장히 좋은 현상이야. 그러면서 실패의 맛을 또 보면서 성장하고 하면은 어느덧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국내 최고의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눈을 강조했잖아. 왜? 나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내 수업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야. 지금 내 얘기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학점 주고 나도 그럴 것 같아? 학점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도 안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 확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응? 선생님이 이 친구랑 자꾸 얘기한 것 같은데 괜히 이 친구 학점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은 확 바꾸고 싶지 않아? 선생님이 이 친구랑 강의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가 선생님의 바이어스, 편견, 편애 이런 것들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가설을 잡아놓고 딥러닝을 해보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내가 약간 unfair하다고 느꼈을 때 움직이지 말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자꾸 던져봐. 그러면은 분명히 수업이 끝나면 이 수업에서 A, B, C, D, F까지 나올 테니까 D, F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특히 이런 지점이 많아. B뿔과 A 사이에. 그 경계점이 클래시피케이션 되잖아. 주는 사람도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받는 사람들도 억셉트가 안 되어지면 굉장히 힘든 부분 지점이라고. 응?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혁신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4년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도 배우고 있고 회사에서의 자기 업무 평가는 더 안 그러니?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당장 바꿀 수는 없지. 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생각하다 다 좌절당해. 왜? 인사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야 그건 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라고 말하면 내가 생각한 게 너무 짧았구나 하고 반성은 하지. 그지?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인사하는 친구는 인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아날로그적 생각밖에 없는 친구들이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뭘 갖고 있어요? 측정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런 소스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고 누구를 시키면 개발할 수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아날로그적 생각으로 그렇게 가진 사람들의 좀 휴리스틱한 경험에 의해서 이거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금방 포기하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 그 힘을 가지려면 계속 생각해야 돼.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건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 저 교수님은 이런 스타일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거를 뒤에 찔러가지고 저 강사 잘라요. 저 강사 이상해요. 뭐 이런 건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좀 그 강사도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거 아니냐. 그럼 이 강사가 받는 월급 대비 아웃풋으로 하자. ROI 철저하게. 그런 걸 그냥 설계만 해보자고. 왜 자본주의 사회라고 강조하면서 적게 주고 너는 더 비정규직 더 많이 일하라고 얘기하냐고. 나도 밑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 시킬 때 나랑 똑같이 일 시키거든. 또 내가 강사 뽑아. 그럼 내가 이제 개공 교수나 뭐 잡아줘. 내가 희망하는 거는 월급은 나보다 훨씬 작은데 퀄리티는 나의 이상을 바랄 때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서비스와 시스템 속에서 정당하게 합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접어넣을까. 이런 말들 자체가 굉장히 수상적이지만 합의의 종착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CEO를 설득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좋을까. 이게 노동운동 하자는 뜻 아니야. 민노총 가입해서 데모하자 이런 뜻 아니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이거를 한번 규명해 보자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고민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회사 나오면은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그 옆에 분 여쭤볼게요. 읽어볼까요? 그래요. 물어볼게요. 알게 모르게 접근하는 건 뭐 있어요? 웹 광고 같은 거 옆에 의도하지 않게 보여주고. 무슨 기술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모르는 거라고 제가 좋게 해석은 할게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좀 약간 뭔가 있어 보이는 기술 용어들 좀 몇 개 좀 끄집어 놓으면 좋겠죠. 옛날 방식에는 쿠키 같은 게 있었겠죠, 그죠? 지금 방식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헤이버 버튼을 누른다거나 또는 바로 직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보았던 아이템이나 또는 로그인했을 때 프로파일을 갖고 온다거나 그런 거를 기반해서 그 사람들의 나이대나 뭐에 좀 적합한 뭐 그런 것들을 팝업 창을 띄운다거나 그죠? 보여준다거나 하겠죠. 네이버도 끊임없이 뉴스 포탈 같은 데를 이용해 갖고 뉴스를 소비하는 지점에서 새로 계속 변함없는 다른 알고리즘을 선사하면서 뉴스 공급자와 뉴스 중개자로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조종자 역할을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또는 배급자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뭐 그러한 것들. 자, 그다음 그 옆에 분 여기 뒤에 옆에 분 읽어볼까요? 셀 수 없는 방대한 정보, 뭐 빅데이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일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빅데이터 기반을 하고 있고 보험사의 정보가 워낙 많아요. 그것을 이제 분석해서 예측하는 정도로 지금 보면 정보들이 과거에 쌓아놨던 것들은 물론 뭐 정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했을 수 있지만 많은 양의 쓸모없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노이즈. 분석을 위해서 좀 체계화하는 건데 쌓아놓은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지금 축적될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많은 채널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석 목적을 좀 명확히 하면 데이터를 축적하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인지 좀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화면에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해서 더 묻지는 않을게요. 이제 뭐 질이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담당하는 사람이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데이터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레거시 시스템에서 올라왔던 데이터는 정제가나 전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올드하고 현실을 반영하는데 좀 제한적이고 정제시키고 학습시키고 정제시키고 분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최근에 업데이트 올라가는 거는 업데이트 올라가는 것도 분석하기 바쁠 만큼 새로운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꼭 옛날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쌓아놓고 올리고 붙이는 것보다 새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목적을 잘 고민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딱 특화되어 있는 정제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제가 지금 잠깐 이해했는데요. 혹시 다 잘못 이해했거나 좀 추가할 거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 내가 직접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 쪽에 있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시장이 계속 세분화하고 정의하고 마케팅하는데 사실 이제 세분화시키는 방법들이 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도구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시장을 미분시키는 게 뭐가 있어요? 최적을 구하는 적분이 아니라 계속 기울기를 구하는 시장을 계속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눠주는 어떤 게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시키는 거. 이 시장은 어떻다? 우리가 여기 수업에서의 시장을 나눠볼까요? 수업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학점이 좋다 나쁘다, 졸리다 안 졸리다, 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나누는 게 일상적인 우리가 이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시킬 수 있는 처음에 첫 가설일 거 아니에요. 옛날식의 가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몇 학년이다,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그런 거잖아. 동아리 활동을 뭘 하고 있는지 학업 성격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다,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지. 그러면 최근 형태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워치를 이용하면서 뭐 삼성 액티비를 이용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의 학업 성과라든지 노트북을 쓰거나 패드를 쓰거나 레노버의 요가를 쓰고 있거나 맥을 쓰고 있거나 뭐 LG의 그램을 쓰고 있거나 하는 학생에 따라서
또는 소셜 네트워크의 빈도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해당 교육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와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교수가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관련되어지는 난리지를 지식 기반으로 축적한 학생과 그냥 자기 필기로 직접 아날로그로 적어가면서 지하철을 왔다 가면 그 아날로그를 들은 학생과 동영상이나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로처럼 그 교수님이 한 말을 되게 했던 말 또 하는데 또 짜증나면서도 막 계속 참고 들었던 학생과 안 들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겠니?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 그게 시장 세그먼트잖아요. 여기 갖고 예를 드는 거야.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아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시장을 계속 세분하고 정의하는 마케팅적인 것들은 어떻게 있었겠어요? 기술적으로는? 저희 업에서요. 업이 아니어도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걸 아무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냥. 네. 부동산에서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세를 구한 사람, 월세를 구한 사람, 그에 따른 보여주는 매력이 다르겠습니다. 더 뭐 생각나는 건 없어요? 뭐 앞으로 모바일 환경이라고 하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를 어떤 걸 가지고 접근하느냐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뭐 등등 뭐 부동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자, 넘겨볼까요?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제가 잠깐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 그로스 해킹이라고 해커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요. 책 소개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슬쩍 빠르게 넘어갈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케팅 쪽으로는 사실은 저는 에고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재밌게 보았는데 에고라는 적 이후에 굉장히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그로스 해킹에 대한 개념이고 행동 패턴인데요. 사용자 행동을 패턴을 쭉 데이터로 추출한다고 얘기돼 있죠. 그리고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죠. 근데 분석한 다음에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분이 이제 주장하기를 창의적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급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뭔가 새로운 니즈나 마켓이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제가 지금 가설을 세우는 거잖아요. 계속 아까 부동산을 뭐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전세를 구할지 월세를 구할지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부동산을 찾았을 때 부동산 정보를 찾는 그 해당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스마트워치로 찾는 사람인지 패드로 찾는지 노트북을 찾는지 PC에서 찾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행동이나 관심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PC로 스탠드 언론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최종 과정은 반드시 물건을 보더라. 모바일로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뭐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른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했을 때 보더라.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그 오프 더 레코드로 듣는 이야기를 통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죠. 나와 있으나 다른 패턴이 없는가를 계속 자기가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다면, 찾을 수가 있다면. 그 현상들을. 내가 이 업계에 일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 새로운 공격적이고 다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바일로 온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직접 가기보다는 모바일로 뭘 보는 거니까 얘들한테는 바로 이런 걸 전달해주고 PC 스탠스 언론, PC의 컴퓨터에 앉아서 데스크탑으로 보는 사람들은 직접 물건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직접 보는 물건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전화를 바로 전화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스텝이 달라지는 거죠, 프로세서가. 그냥 내 생각이야. 옳다고 생각하냐. 저 선생님이 훨씬 더 잘하겠지. 그런 가설을 세워놓고 데이터 있어? 갖고 와봐. 내가 저분이랑 같이 내 지도 학생이거나 내가 같이 자문해 준다면 가지고 와봐 시키겠죠? 왜 내가 데이터가 없잖아. 내가 안 해봤고 모르잖아. 가지고 와서 이랬더니 실제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을까?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는 기관에서 주는 데이터가 있을 거야. 기관 데이터. 내가 모르는. 그죠? 또는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건 소셜 네트워크 어디서 크롤링해서 갖고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또는 뭐 등등.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114에 나와 있는 댓글을 분석해 볼까? 이럴 수도 있겠잖아. 또는 부동산을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 뉴스에서 어디 개발 호재라고 하는 키워드에 것들에 좀 더 관심이 많대더라. 그리고 그것이 뭐의 이런 가격의 변동에 예측할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데이터를 또 봐야죠. 왜? 처음에 가설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뺑이 치는 일들 하잖아. 이걸 처음에 잘 잡아야지 획기적이고 여기에 적합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와인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소주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실제 쫓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뭐 당장은 뭘 할 수 없어도 그러한 지속 가능한 고민들의 이 집중을 시간을 좀 가지고 계속 해나갈 때 좀 좋겠죠. 그래서 그로스 해킹이란 전통적 마케팅 대신 검증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대체한 사업 전략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검증 가능, 추적 가능, 확장 가능.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일이? 검증, 확장, 추적 가능해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저거 무슨 도구로 하셔요? 사내 시스템 그걸로 해요? 아웃소싱을 줘요? 아니면 내 경험과 노하우에 의지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업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내 업무 속에서 추적 가능하고 뭐 확장 가능하고 이러이러한 우리 변수를 이렇게 체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사에서는 또 그러지 않아요? 가끔? 파이널에 최종까지 올라가면 전 직장 상사에게 전화 거는 경우 있어요. 회사마다. 전 직장에 확인해 보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검증하는 방법이죠. 걔 진짜 어때? 맞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방법 쓰는데 이게 어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노이즈가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잡음.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해당 회사마다 객관적으로 그 직원이나 누구를 안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면접한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리스트가 있는가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넘길게요. 이분이에요. 예, 검색하세요. 라이언 할리데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북 리뷰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 밑에 거 영상 한번 시청해 볼까요? 영상 한번 시청해 봅시다. 이스케이프 치고. 오케이, 됐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디지털 마케터 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 Hey, so let's talk about growth hacker marketing. Now, this book was written by Ryan Holiday, who has written some awesome books. And basically, what he's saying in this book is that we need to change the way we advertise our products. The first thing he talks about is product market fit. And he says products can and should be changed to prime explosive reactions. He says that you should find a way to match your product to the market as opposed to changing your market. Let's take Instagram, for example. They started out as an app called Bourbon, and they had around $500,000 of funding. It was initially a location-based social network with optional photos. But what they found after a couple months was that users only flocked to the photo part and the filter part. So they had a meeting, and they actually listened to their users. They said, hey, they really like these photo parts, let's do something with it. So they rebranded this company as a mobile app with photo filters. In less than 2 years, they sold this to Facebook for $1 billion. And if you're starting a new product, this is very valuable information. You need to start with something called an MVP, which stands for Minimum Viable Product, and then listen to your audience. And then make changes to your product and listen to them again. And iterate this as many times as you have to until you have an explosive reaction. The next thing he talks about is finding a growth hack. And this is something that will take a lot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and thinking.
A growth hack is essentially something that will allow your product to go viral, relatively cheap. See, so many people see these traditional advertisements, billboards, TV commercials, radio ads, but they're so desensitized to them that they really only work on a subconscious level. He says that you have to come up with new ways to advertise. You need to sell something people that will want, something they'll actually talk about with their friends. So a growth hack relies on triggers that are self-perpetuating, kind of like a pyramid scheme. Your friends will tell their friends, and their friends will tell their friends. Another example is Hotmail. Hotmail discussed doing some traditional advertising like billboards and TV commercials, but it was quite expensive, and they didn't know what kind of return they would get. So what they did was at the end of every single email that each customer used, they would add a little line that said, P.S. I love you, get free email at hotmail.com at the end of all the emails. And what this did was allow other email users to see, hey, Hotmail's free and it's a pretty cool service. And they were basically advertising their company for free. You can see this whenever someone sends a message on an iPhone. At the bottom it'll say, sent from my iPhone. And this was a huge growth hack for Hotmail. Ryan Holiday says that your product should be malleable. You don't have to wait for it to be perfect. You should test it with your users and then change. And there's a famous quote by Henry Ford that said, thank God for my customers. They buy my products before they are perfect. And this is what a lot of people have trouble with, is that they think they have to have a perfect product before they go to market. You don't have to have a perfect product. You just have to have something that people will give you feedback on. And I'm trying a little growth hack right now. What I'm doing is offering a little giveaway. All you have to do is leave a comment on this video and on my future videos of any book that you want me to make an animated book review of. 여기까지. If I pick it and you win, I will ship the book to your house for 이거 말고도 늘 강조하지만 뭐 이렇게 제가 소개한 그로스 해커 하면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거니까 다음 주에 가셨을 때 유튜브를 일단 검색해서 다 보시고요. 관련된 거 뭐 자막으로 보든 다 보고 뭐 책을 사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좀 넓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리슨을 하잖아요. 리슨을 어떻게 할래요? 어널리시스하고 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케팅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래요?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 하시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 책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부유함을 과시하고 가난함을 숨기는 것이 인간이 슬픔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공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보다 자기의 처지가 모두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기가 받는 고통의 절반도 상상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일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라면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가난을 숨기는지.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뚫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정말 또 이런 것이 우리를 또 좌절하게 하죠. 진짜 부자들이 또 겸손해요.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빌딩도 있는데 이렇게 아유 회장님 어떠세요? 아유 뭐 가는 아유 별거 아니야.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부자니까 겸손하면 더 기대죠. 근데 어설프게 조금 있는 사람들은 또 무지하게 있는 척을 해요. 꼴 보기 싫죠. 나보다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좀 하려니까 힘들어 보이고 조그마한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서 뭐 3층짜리 조그마한 거 있으면서 마치 한 뭐 엘리베이터에 있는 미래에서 빌딩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거 아니야. 꼴 보기 싫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을 나쁜 놈이라고 뒤에서 욕하고 뭐 흉보고 그러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배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 분석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로 반추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들에 대한 그 바이오스를 우리는 서비스나 프로세서나 마케팅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를 생각해보자고.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아니면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럼 그 전제가 필요하겠죠. 부동산 자산이나 월급에 대해서 오픈하거나 이야기하는 금지시해야 된다. 부동산 자산이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화 방법이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도 친구와 동창 사회에서 그걸 참지 못해서 잘난 체하는 놈들은 어떠한 부메랑을 맞는다. 그런 여러 사례들은 되게 소설이 더 많고 되게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이고 주식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누구 만났는데 야 주식 많이 해서 돈 벌었어. 아 그래? 되게 재수없지. 한 5억 벌었는데 오늘? 되게 재수없죠.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근데 밥값 안 내고 가. 정말 싫죠. 다시 만나기 싫죠. 응? 아 오늘 새 차 샀어. 이번에 저기 회사 옮기면서 연봉 좀 뛰었거든. 얼마나 뛰었는데 전에 한 10만 불 받다가 1.2억 받다가
나 2.4억 20만 불로 옮겼는데 그래? 체류비, 집값, 밥값, 판공료, 기사 다 줬어. 되게 재수없죠. 그래서 새 차나 샀는데 또 밥값 안 내고 가. 그럴 수 있잖아. 응? 내가 만나는 진짜 회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은 되게 겸손하게 말하면서 밥값을 내고 가잖아.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왕따 시키죠. 뒷담화 치고. 근데 우리가 해왔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은 deserve it. 당연히 그렇게 욕먹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 응? 그 질문의 시작을 이걸로 두자고. 그 사람은 이런 두려움은 없는지. 응? 자기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절망적이었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런지. 야, 그게 휴머니즘 아니야? 그게 휴머니즘 아니야? 몰라. 나는 내가 공학자라서 공학자고 나는 그냥 로직만 보고 하니까 내가 수업에 여러분들이랑 지금 뭐 파이썬이나 텐서플로 짜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여주고 알고리즘 문제 풀라고 시키고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C 같은 거 가르치고 하면 더 쉽지. 포인터 얘기하고 배열 얘기하고 문제가 딱 있어. C 푸는 문제. 그거 풀라고 시키고 못하면 꽈락 시키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보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 그거 지겹지 않아? 우리가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방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진짜 속은 아닌데 그런 척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 많이 읽혀.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죠. 그냥 그게 세상 사는 거야. 나이 들어서. 인간이 원래 그런 거야. 그렇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 소모적이고. 그런 것들을 기술로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에고라고 하는 적을 아까 얘기했던 그 디지털 핵이라고 쓴 사람이 이런 책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과 관련 없고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얘기지만 기회다 하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하고 있어요. 알겠죠? 내가 추천한 책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링크라는 책도 읽으라고 했어요. 소셜 네트워크를 이해하려면. 읽고 왔었으면 몇 함수의 법칙을 이해할 거고 인터넷이 왜 그 지도가 없고 파워로가 뭔지 척도 없는 인터넷이 무엇인지 내가 굳이 수업에서 강의하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질문 보내세요. 교수님 더 알고 싶다고. 답변해 줄게. 내가. 응? 자, 넘길게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알고리즘 뻔한 얘기니까. 이제 여러분 보고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좀 크게. You might have an algorithm for getting from home to school, for making a grilled cheese sandwich, or for finding what 오른쪽 끝에. in the grocery store. 화면 크게 하면. In computer science, an algorithm 오케이. is a set of steps for a computer program to accomplish a task. Algorithms put the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finding good algorithms and knowing when to apply them will allow you to write interesting and important programs. Let's talk about a few famous algorithms. How does Google Hangouts transmit live video across the internet so quickly? They use audio and video compression algorithms. How does Google Maps figure out how to get from Dallas, Texas to Orlando, Florida so that you can get to Disney World? They use a route finding algorithm. How does Pixar color a 3D model of a character based on the light in a virtual room? They use a rendering algorithm. 부담스럽지. How does NASA choose how to arrange the solar 허리가 아팠어.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when to rearrange them? They use an optimization and a scheduling algorithm. Those algorithms are more complex than
by using the min-max search algorithm to search through the huge tree of possible moves. If your game is similar to checkers, then you might be able to use algorithms based on a few techniques. If not, then knowing the limitations of those algorithms might lead you to redesign your game if it requires having a skilled computer player. It's also important to know how to design new algorithms, as well as how to analyze their correctness and efficiency. In the biological sciences, new algorithms are continually being designed for purposes like designing the molecular structures that are the core of disease-fighting drugs. In physics, algorithms simulate climate and weather patterns, and other algorithms search and analyze the vast data about stars in the universe that's collected by automated space telescopes. Across all the sciences, and even on websites like Khan Academy 알아요? 칸 아카데미, KHA 정말 좋은 내용 많아. 수학자가 개발합니다. 수학 선생님. 콘테스트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무크 같은 거예요. 저거나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런 동영상 되게 많아요. 수학 같은 거. 특히 KHAN 칸 아카데미라고 검색해도 돼요. Most of the time, we want an algorithm to give us an answer that we know is always correct. Sometimes, we can live with an algorithm that doesn't give us a correct answer or the best answer because the only perfect algorithms that we know for those problems take a really, really long time. For example, let's say we want a program that would determine the most efficient route for a truck that delivers packages, starting and ending the day at a given time. It would take weeks to run, going through all the 태블이 그렇죠. 통과하면 다 파이썬도 그렇게 짜는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오프 공짜예요. 그래도 나는 좀 옛날 사람인지 책을 한 권 정독해야 되더라고. We could time how long it takes to run a code, but that would only tell us about that particular implementation in a certain program.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And just for the input. 근데 이제 벌써 나이가 들면은 이제 프로그램 짤 시간은 없고 Computer scientists use a technique called asymptotic 업무 analysis, 문제를 해결해야 which 되는데 allows algorithms to 쓰니까 be compared independently of particular programming language or hardware, so that we can conclusively say that yes, some algorithms are more efficient than others. 저 브루스 폴스가 제일 무식한 거죠. 칸 아카데미 나왔죠? 다트머스 학교 여기까지. 뭐 영어 여기 잠깐만요. 멈추고 이거를 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좀 되게 힘들게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실력이 크거든요. 나 혼자 원맨쇼 얘기하고 썰 재밌었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교양으로서 듣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석사 과정이고 논문을 써야 되고 또 고려대학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건데 컴퓨터학과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저항이 또 있을 것 같고 저항에 맞닥뜨리면 나도 힘들잖아. 저항에 맞닥뜨리면 나도 힘들죠. 그래서 자꾸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고나 자율성은 학습 성과에 좀 이렇게 자꾸 내가 염려하는 게 안 쫓아오는 느낌을 받아요.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역시 이번 주도 아무 생각 없이 리셋돼서 왔구나. 학생이 저번 주부터 얘기했는데 또 리셋돼서 왔구나. 표정들이 전혀 뭐 영혼이 없구나. 내가 저번 주에는 또 막 썰을 풀고 막 다른 소리를 해서 애들 눈빛이 약간 영혼을 심어줬는데 일주일 사이에 우리 학생들이 또 영혼을 다 잃고 에이 하고 그냥 왔구나. 와준 게 고맙다라고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 누누이 한 번도 또 싫은 소리 할 때 다트머스 이런데 뭐 지금 여러분들 나보다 좀 어리신 분들이 또 많잖아. 1년이 얼마나 귀중해. 제 수업 들으면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를 밟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셔야죠. 공부라는 게 거인의 어깨에 앉아선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응?
그럼 거인의 어깨에 앉는 거예요. 앞서 공부한 사람들. 나보다 더 큰 거인들이 있겠죠. 다트머스 대학이나 이런 선생님들 젊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입문 강의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코스를 쭉 한번 다 이렇게 다 보세요. 되게 강의 쉽게 나와 있잖아요. 지하철 타면서 왜 다른 거 봐요. 우리 공부한 학생인데. 응? 뭐 네이버 뉴스 볼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TV를 없앤 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TV를 없앤. TV가 집에 없는 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도 잠자기 전에 꼭 네이버 뉴스나 이런 포털 뉴스를 자꾸 보는 게 내가 요즘에 그게 싫어요. 그거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한국을 벗어나면 안 보게 되더라고. 한국을 좀 벗어나면 CNN도 보고 다른 것도 좀 많이 보는데 한국에 있으면 계속 보면서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안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런 걸 들으세요. TV에서 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다 보고 왔으면 좋겠고 아까 칸 아카데미에 써 있었죠. 자녀를 키우신다면 자녀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사이트, 좋은 공부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칸 아카데미를 통하면 칸은 미국의 고등학교 같은 대학 들어가는 시험에 필요한 또 중학교 이런 거 올라갈 때 필요한 그 교과 과정의 수학 같은 걸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영어로 한번 배워보세요. 되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 보세요. 알려줘 보세요. 같이 들으면서 같이 보게 하고. 응?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가 부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또 좋은 가이드일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쳐 준다고 동물원도 가고 수족원도 가서 이게 고래다고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많은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 하잖아요. 인터넷 공간 중에서 이런 좋은 강의도 체험시켜줄 게 많아요. 아까 그 강의 보니까 잘 만들어져서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런 교환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집중력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무료로. 자, 넘길게요. 칸 아카데미 꼭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순서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리즘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곧 조만간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할 때 이런 기반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알고리즘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네,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순서도죠. 시작과 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및 마지막 단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요 모양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려 하고 문제인식을 크게 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서 이 프로세서를 바꿔보고 싶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기술을 나중에 써놓더라도 일단은 그 프로세서를 얘기할 때 저게 시작과 끝이고 두 번째 프로세서죠. 그래서 일반적인 단계죠. 그죠? 네모 박스. 의사결정 말은 뭐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죠. 예스냐 노냐. 그죠? 또는 뭐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는 뭐 5보다 크냐 작으냐. 그지? 뭐 60보다 작으냐. 실수냐 정수냐. 그죠? 소수점 몇째 자리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조건을 걸고 이제 분기하게끔 하는 거죠. 분기 이렇게 흩어지는 나누어지는 거. 하위 공정이죠. 서로 결합되어서 되게 같은 문서에 다른 페이지에 정의되어 있는 하위 공정. 그죠? 뭐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쓴다. 이거 말고도 순서도라든지 알고리즘을 그리는 표식은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딩 교육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코딩을 많이 하고 아까도 이제 제가 옆에 앉은 학생이랑 되게 얘기했는데 제가 파이썬 같은 걸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나한테 어떤 툴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앱 같은 걸 가지고 와요. 영어로 된 앱인데. 근데 이제 연습 문제를 풀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 넘어요. 변수를 배우면 변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코딩을 직접 해요. 그래서 그 코딩이 맞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요. 모바일 폰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배우게끔 하더라고요. 기초까지는 되게 좋겠더라고요. 파이썬을 배우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 학생 가지고 와서 교수님 이렇게 좋은 앱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난 사실 처음 보는 앱이잖아. 앱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건가 봤더니 이렇게 그렇게 풀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그런 앱이 무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나는 아직도 책으로 보는 게 좋다 하면 저기 도서관에 가시거나 주말이니까 교보나 영풍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앉아서
책 한 여러 개 쌓아놓고 쭉 다 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책 하나 사세요. 사서 똑같아요. 기본 함수, 기본 펑션 비슷하거든요. 저는 알고리즘을 사실 저는 이제 잡학한 걸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저의 약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 강사를 많이 했거든요. 27살부터 시간 강사를 해서 거의 시간 강사 같은 거죠. 겸임교수 뭐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한 45살까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선생님들이 C를 잘 안 놔요. 자기가 가르쳐요, 무조건. C 가르치면 쉽잖아요. C야 뭐 자료 구조 너무 쉽잖아요. 그 개론이고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해서이기도 하고 그거는 모든 교수님들이 CS 컴퓨터 사이언스라면 다 아는 거니까 그 쭉 한 걸 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힘들어하시는 것 과목이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을 힘들어하세요. 이런 거가 있으면 힘들어하고 또는 뭘 힘들어하시냐면 내가 보니까 뭐 멀티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면 좀 힘들어하시고 또 가끔 이제 공학 수업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같은 거. 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해 아니면 또 창의적 공학 방법론 이런 거 있거든. 약간 이제 우리가 옛날 때 수업 공부할 때 뭐 코볼 포트란 배울 때 이런 시절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를 딱 하면 문제가 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뻔하고 요 단계를 넘길 게 뻔한 것들을 가지고 제일 쉬운 책 딱 써서 가르쳐 주면은 되게 많이 가르쳤던 거고 많이 배웠던 거라 수월한데 그거 외의 교과목을 힘드시니까 이제 저한테 많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의 좋은 장점이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하기 싫은 과목 난 좋네 이런 생각 안 해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감사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넘기겠게요. 문서, 데이터, 같은 페이지, 다른 페이지 참조, 드로잉 할 때 넘길게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이 알고리즘이나 코딩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으니까 가셔서 몇 개 보세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림이 많아서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툴로 되게 쉽게 그려주는 또 그 오피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면 좀 더 쉽게 그려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거 이렇게 개발할 때 개발 툴에서 이렇게 버튼 같은 모양을 직접 그려서 시안 잡기 힘들잖아요. 그 시안을 쉽게 해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통해 서 스케치에서 다 그린 다음에 기능 넣어주고 UX 잡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잡아주고 이러면 이제 훨씬 더 되게 좀 체계적으로 뭐 서비스 개발하는 것 같죠. 넘길게요. 조건문을 이용한 거죠. i는 0인데 i에 i1 플러스 1 해주는 거죠. 그 i고, 그죠? i는 i 플러스 1에 i는 2를 나타내서 10보다 뭐 10까지 가게끔 비교 판단하죠. 마지막에 10이면 yes죠. and죠. no가 되면 다시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거는 되게 단순하게 하고 되게 긴데 옆에 걸로 옮기면 알고리즘이죠. 잘 짰죠. 그래서 이제 if문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순환하게끔 하죠. 언제 끝나요? 종료가 10이 됐을 때. 그죠? 그래서 i가 10이 되면 and가 되죠. i가 10이 돼서 yes, 맞다. 판단했잖아요. 그죠? 그럼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초기화 값을 넣은 다음에 뭘 하는데 우리가 학점을 갖고 A뿔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i가 뭐 90이 됐을 때 A를 주자. 또는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럼 yes 하면 이제 프린트 인하고 뭐 A 이렇게 해주면 이제 A가 찍히겠죠. 이런 식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심장박동이죠. 제가 지금 언제 커피를 스탑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커피를 좀 많이 마시고 있는데 커피 욕심 내고 있죠. 아침에 커피 마시고 빈속에 왔는데 또 지금 커피 한 잔 마셨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의 효과는 15분 뒤에 각성 효과가 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장박동의 비트로.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머리가 약간 좀 뭐 너무 카페인 올라가면 좀 몽롱해질 정도로 내가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오기 전에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마신 양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양, 뭐 비트 올라가는 거, 현재로 스탑, 스탑 사인을 줘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내가 아이워치를 찼을 때 요 바깥에 지금 액정이 하나도 없지만 액정이 있으면 교수님 커피 스탑이 좋겠습니다라고 뭐 뜨면 여러분도 난 볼 수 있잖아요. 뒤에 그죠?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도 나의 신체의 어떤 신체의 흐름을
신체의 바이오 값의 흐름을 통해서 강의의 가장 최적인 상태, 어떤 심장 박동수와 어떠한 감정 상태일 때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전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레인지를 잡아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인포메이션을 줘서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이 카페인을 계속 마시는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해하시죠? 뭐 그런 것들도 알고리즘을 짜놓고 해놓으면 작은 하나의 모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듈들이 잘 많이 여러 개가 구성되어지면 그걸 하나를 가지고 뭐 강의에 대한 어떤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넘길게요. 그래서 늘 이제 얘기하죠. 자연어 처리 기술, 뭐 제가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서를 그려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그렸고,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드리면서 내가 이런 거 습관처럼 그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특허를 뭐 잘 안 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어디 이렇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데 부딪히면은 되게 재밌어서 특허를 좀 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제가 N이라고 하는 커피집에 갔어요. 빨간 머리 N이라고 하는 커피집이 되게 유명한 데더라고요. 갔더니 소품이 다 빨간 머리 N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파시는 분도 빨간 머리 N에 나오는 모자를 쓰고 계셔서 커피를 팔고 계셨고요. 빨간 머리 N이라는 컨셉으로 리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본 거예요. 어제. 가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데 콘텐츠 속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카페를 만든다면 지금의 기술은 아니고요. 미래 기술로 홀로그램이나 이런 사운드 같은 걸 해서, 저는 예전에도 미션 같은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미션에서 보면 이 사람이 되게 고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요. 막 어떤 폭포에. 뭐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건데 나는 사실 거기서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풍광을 뭐 큰 화면에 올라가고 그 소리를 들려주고 내가 앉았을 때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 느낌을 주고, 그러면 홀로그램이나 뭐나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 힘든 상황에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뭐 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럼 이건 스토리나 컨텐츠가 기술 융합되어져서 없던 비즈니스죠. 없던 비즈니스죠. 그죠? 내가 여러분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자율주행차를 우리는 개발할 수 없어요. 그럼 개발하지 마. 그런 거 하겠다면 평생 이제 시간 다 날리는 거야. 그냥 회사 들어가는 거야 이제 거기는. 그 시장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회사를 만들기 어려워.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달릴 때 지금도 생각하면 이건 가능해. 어떻게? 달릴 때 F1에서 1등한 어느 레이서의 방식으로 준법을 하면서 달리는 자동차의 질감. 야, 생각해봐. 폰이 1970년대 폰이 차를 움직여도 F1 드라이버가 운전하면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법 지키면서. 응?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그건데 거기에 컨텐츠 사업을 하자고. 나는 특허를 그냥 안 냈어요. 너희들이 내. 사업에 나중에 성공하면 나한테 그냥 선생님 덕분에 대한민국의 이 컨텐츠 사업으로 20조를 벌어가지고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직원들 몇만 명 먹여 살립니다. 아, 훌륭하다고. 뭐 그렇게만 인정해줘도 고맙지 뭐 나야.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는 그렇게 용기를 못 내는데. 응? 강의를 할 때에도 뭐 똑같이 보지만 여러분 구글 글라스를 쓰고 내가 앞에 있는 게 내가 아니고, 내 강의를 하는데 내 말이나 목소리나 톤이나 음성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강의하는 걸로 다 바꿔. 구글 글라스를 쓰고. 만약에 뭐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 그러면 뭐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겠지만 첫사랑이 가르치는 거야. 내가 남자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로 톤을 하는 거야. 뭐 쏙쏙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냥 내 목소리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알고리즘이니 뭐 잔소리하고 반말하고 저게 왜 반말이지 나이 차도 얼마 안 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여자친구가 와서 반말하니까 지보다 한참 어려도 귀엽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응? 그 기술이 불가능하겠냐고. 똑같은 교육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미 음성에 대해서 다 정확히 인식하고 그걸 다 전사까지 시키니까
내가 음성한 걸 서버에 올려서 어떻게 바로 다른 음성하되 똑같은 음성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 그 여성의 음성, 그 남성의 음성,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음성, 또는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뭐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셀러브레이터 유명인이잖아. 얼마나 많은 음성을 했겠어. 그분이 남긴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 단어는 다 녹음됐을 거란 말이야. 억양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그 패턴 학습한 걸 갖고 그 캡슐 짜.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AI는 모르시겠지. 그러나 그분의 AI 강의를 그냥 음성만 옮겨서 홀로그램처럼 앞에 보이게 해서 움직인다고 쳐보자고. 그럼 나보다는 말씀이 좀 느리실 테니까 좀 오래 혼자 남아서 들어야 돼.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훨씬 강의가 재밌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강의가 내가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고 아니잖아.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난 여러분들이 학점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업무의 하나일 뿐이지 나는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내 강의를 되게 잘 들어가지고 이걸로 용기를 얻고 진짜 지식을 갖고 못 배웠던 걸 배웠다. 내가 평생 배우면서 수업을 그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배웠다. 이거 하나 얘기 듣고 하는 게 내가 교육자로서 기쁨이야. 이왕 여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고 구현하고 얘기해 볼까?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어떤 게 있어? 구글 글라스로 표현할 수 있을까? 스마트 클래스니까 이 학교 내 이 공간 내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 오케이, 넘길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특허가 될 수 있어요. 검색 엔진 마케팅이죠. 검색 엔진으로 결과 페이지가 내 사이트의 가시성을 증가시키고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이죠. 고객 유치에 되게 도움이 되고 온라인 광고에 인기가 있는 형태였고 잠재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순간 함께 교류할 수 있고요. 뉴스가 읽고 TV를 시청하고 운전을 하고 광고를 하는 라디오, TV, 신문과 등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바이어 접근이 용이하죠.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인콰이어리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웹 기반의 마케팅 운영이 돼서 유료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자연어 검색으로 유입하도록 하죠. 저비용 고효율의 온라인 마케팅이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죠. 단계별 분석을 통하죠. 사이트 방문자 수, 접속 국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죠. 넘기겠습니다. 검색 엔진이죠. 그 예예요. 유저, 사용자가 있죠.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검색창이 뜨죠. 그럼 검색 결과가 나오죠. 검색한 것을 크롤링 다시 하죠. 검색 키워드에 대한 크롤링.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해석하고 저장해서 다시 인덱스를 짜죠. 인덱스를 넣죠. 인덱스를 넣은 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해당 키워드를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 검색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응답해 주죠. 그래서 이제 계속 피드백이 되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웹페이지로부터 링크가 여기 잘려 있고요. 수집을 이 로봇, 이 검색 엔진 봇이 가지고 와서 내 DB에 쌓아주죠. 쌓아놓은 DB를 어떻게 빠르게 적용하냐. 그래서 구글 같은 검색하면 0.00 몇 초 안에 뭐 몇백만 건 검색해서 보여주죠. 그죠? 그건 자체 안에 DB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인덱스에 대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검색하면 지가 그때서부터 웹사이트를 들어서 다 서치해서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했죠. 이게 아주 옛날 기술에 대한 방식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넘길게요. 자연어 검색이 있죠. 지식 베이스를 기반으로 지리어니까 이제 뭐 SQL이라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의 쿼리가 뭐예요? 쿼리. QARY. 쿼리가 뭐예요? 지리란 뜻이죠. 랭귀지. 쿼리 랭귀지죠. 지리 언어죠. 그 지리어죠. 근데 뭐예요? SQL이 스트럭티드죠. 스트럭티드. 뭐예요? 구조화된 지리 언어죠. 구조화됐다는 건 뭐예요? 그죠? 구조화시킨 거죠. 지리에 대해서. 그래서 구조화시켰으니까 지리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올 때 뭐 굉장히 구조화된 방식으로 질문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그 구조화된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때 던지는 구조화된 명령어를 배우는 게 SQL을 배우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래서 통계적 기법이나 퍼지 이론을 이용한다. 퍼지 이론도 너무 큰 개념이죠. 퍼지. 그래서 이제 뭐 퍼지 이론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여러분들한테 아까 칸 아카데미를 공부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 유사한 지리어가 뭐가 있을까요? 칸 아카데미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K-MOOC, 매시브 오픈 소스, 오픈 코스, 그죠? 코스웨어. 그런 형태로 또 뭐가 있어요? 코세라, 유타 시리, 유다, 뭐 외국에서 이미 그 다양한 그 동영상 교육 이런 무료 사이트 어떤 데는 서티피케이트를 주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링크드인에 연결돼 갖고 구글에서 잡을 서치할 때 아주 우수한 점수를까지 주는 어떤 레퓨테이션, 어떤 신뢰하는 그런 동영상 교육 서비스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돈에서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것들 이런 데가 지금 왕성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입시용 중심이잖아요. 입시가 또 많잖아요. 우리는. 동영상 하면.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되게 많거든요. 해외에서. 그러면 내가 이런 지리를 던지면 그 다음에 연결된 유사 지리어가 나오겠죠.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 분류, 문서들 간의 키워드의 가중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뽑고 문서들을 그룹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할게요. 문서인데 이걸 갖고 위치, GPS 유사도를 뽑거나 이 문서 안에 주요 키워드가 있겠죠. 헤드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뭐 AAA는 뭐다. AAA는 또 뭐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의 키워드 AAA라는 것과 뭐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 뭐다가 다 유사할 수 있겠죠. 여기는 만약에 뭐 휴대폰이다. 여기는 그러면 냉장고다. 뭐 여긴 자동차다 하면 이게 어떻게 유사할지. 그래서 그룹핑을 잡아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지식 검색이 있겠죠. 사용자들의 정보나 문서에 추론 엔진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생성해요. 추론 엔진. 추론시키는 엔진이 있으니까 그 엔진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엔진 돌아가는 거죠. 뭔가를 만들죠. 그러니까 엔진인 거야. 그렇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엔진이 이제 추론해서 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더 얹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가짜뉴스 판단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보고 대부분의 알고리즘, CNN이든 RNN이든 AI의 딥러닝하는 어떤 방식의 알고리즘은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문제 푸는 거에 가장 최적한 알고리즘은 그때 관심을 갖고 좀 더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알고리즘 가지고 왔을 때 그 알고리즘에서 보통 뉴스 기사가 쭉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형태소 분석기가 파싱 시키면서 쭉 나눠줘요. 타이틀, 내용, 시간, 뭐로 쭉 나눠줘요.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엔진을 돌려요. 엔진 돌리면 그 센텐스를 읽어. 문장을 읽고 이건 사람이야. people. 이건 장소야. 고려대 장소. place. 라는 색인이 엔진 자동 붙어줘요. 라벨링을 해줘요. 그러면 그 라벨링이 붙었으니까 없던 그냥 일반 정보, 일반 뉴스의 새로운 엔터티, 개체에 대한 프로퍼티를 자동 넣어줬죠. 그 엔진이 넣어준 거야. 그걸 돌리면. 그럼 이제 그 라벨이 붙어 있으면 또 그 라벨을 기초로 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이 데이터를 새롭게 정렬할 수 있겠죠. 이게 내가 나름대로 원하는 전처리까지 될 수 있고 안 되면 또 다시 수정해야 돼. 그때 어느 부분에서 인간의 힘을 넣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면서 돈을 싸게 할 것인가가 연구 책임자인 나의 끊임없는 고민이라고.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정확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시각화. 재현율이죠. 다양한 시각 효과를 써서 체험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지능형 에이전트죠.
검색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와 협력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에이전트와의 관계까지 가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월드 오리엔티드 된 검색 엔진이죠. 뭐 구글이나 네이버가 그렇죠. 키워드 3개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죠. 그래서 단어 중심이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인데 음성 검색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장이 들어가지죠. 제일 맛있는 커피 찾아와 라고 던지지 커피 이러지는 않잖아요. 맛집 이런 거 안 던지잖아요. 짧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이랑 대화할 때는 문장에 대한 인식이 컨텍스트 인식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구글이나 이런 데 네이버 칠 때는 뭐 우리가 모바일 검색할 때 맛집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요걸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해가지고 뭐 그냥 단어만 툭툭 던지면 자동으로 검색 키워드를 던져줄 수도 있고, 그죠? 맛집 했으면 맛집을 찾아드릴까요가 뜰 수도 있겠고, 챗봇으로, 뭐 주변의 맛집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고, 맛집 하면 그 다음 질문을 바로 이어가면서 중국집을 원하십니까? 뭐 이태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검색 커리, 내가 던지는 검색 커리에 대한 것도 AI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롤 기반이니까 되게 쉬워요. 그거는 오히려 검색에서 사람들이 많은 빈도가 어떤 식이고 이 위치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많았고를 정리만 되어줘도 사실은 그냥 그런 롤 베이스로 해놓고도 그것도 AI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포장하기에 따라서는. 아마 그렇게 해갖고 내년에 AI로 돈 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가 과제를 따서. 그런데 그런 AI는 누구나 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뭐 그냥 AI를 위한 AI를 뭐 원하는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한 AI를 향한 그냥 과제로서 그냥 AI를 했다고 하다가 그냥 끝나면 또 사라질 그런 과제들이에요. 저는 그런 과제의 평가나 그런 과제의 기획은 너무 많이 해서 뭐 그래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과제도 의미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도 그런 과제를 누가 하자면 그냥 그렇게 해서 내야지. 또 그런 정도로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도가 좋아요. 평가하는 심사자들이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그거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방법은 뭐 있을 건데 평가 척도는 뭔데 결과물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평가자도 훨씬 쉬워요. 왜 평가자들도 어떤 창의적이거나 어떤 세상에 어떤 대단한 가치를 깨는 것보다도 그냥 그 기능에 머무는 AI를 디벨롭하는 것을 되게 원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넘어가서 그런 질문의 백업단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더 휴머니즘적이고 좀 더 우리의 어떤 뭐 투명성이나 민주주의적이라거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질문으로 유도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효과성을 준비하면서 마케팅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걸 하면 나 자신도 정리해 설명하기가 어렵고 모호해지고 분명해 보이지 않고 실제로 한 경우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평가 척도도 안 보이고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사자들도 그 가치를 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별로 그렇게 그닥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토대 시스템이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위험한 과제니까. 그죠? 국가 돈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죠. 나라 돈인데. 그래서 모든 과제는 다 성공을 했는데 시장에서 성공한 과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국가 돈을 넣었지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연구비를 집행하고 한 사람들이 다 연구원이에요. 박사급인 사람들이 연구를 집행한 이 사람들이 밑에 그런 과제를 5억, 6억, 10억, 100억 이런 거를 혼자서 몇 개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1년 동안 그 과제 관리하는 게 또 계속 힘들어요. 아유 이건 왜 쓸데없는 비용 쓰셨습니까? 고쳐야죠. 해외 이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AI의 과제를 관리는 하는데 AI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돈 관리하는 거 문제없이 하고 트렌드가 뭐라는 정도만 읽는 것밖에 없어요. 과제를 문제없이 진행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박사할 때 석사할 때 연구원으로서 자기의 본연의 스킬이나 능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그냥 관료화돼서 세월이 또 지나가는 우리 사회 과학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건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전례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 비용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그런데 IT나 AI 쪽은 안정지향성으로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먹고는 사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그 테슬라를 만들거나 화성에 지금 로봇을 쏘고 있거나 하는 모든 게 뚱딴지 같은 소리지. 그 다음에 지금 택시 같은 거 날려가지고 수직 이착륙기 이용해서 택시 쓰는 우버 같은 경우. 그게 뚱딴지 같은 소리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투자를 받고 그걸 통해서 그게 상업화되어지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주제별 검색 엔진이 있죠. 야후 같은 거죠. 카테고리별 검색. 옛날 얘기에 메타 검색 엔진이죠. 그렇죠? 미스 다 찾니 이런 게 있었죠. 메타 값을 가지고 정보의 정보. 크롤로 기반의 검색 엔진, 검색 광고 엔진, 인력 기반의 검색 엔진, 버티컬 검색 엔진. 버티컬 특정 주제 전문 분야. 그죠? 버티컬한 수직적인. 수평적이지 않고 열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 넘길게요. 구글 검색은 구글 보시하죠. 크롤로가 있죠. 로봇.텍스트가 메타네임이죠. 로봇 이거 밸류가 뭐예요? 노 인덱스 넣어서 참조할 인덱스. 그죠? 색인 DB와 문서 DB로 나누죠. 그 색인은 뭐예요? 색이니까 인덱스 값이죠. 구글 검색. 구글 보시하죠. 문서 DB는 뭐예요? 문서가 만든 생성일, 제작일, 제작자, 수정일, 데이터 포맷 형태. 이런 기본적인 값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조사를 제거한 다음에 단어를 저장한다. 참조할 문서, 그러니까 레퍼2, 그죠? URL에 URL, 정보를 저장한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또 어떻게 추천하죠? 뉴스피드에 나오는 거죠. 뉴스피드에 What to show in 뉴스피드죠.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인데 이런 생각 들었죠. 처음에 페이스북을 로그인해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페이스북 쓴 사람은 순간 당황해요. 뭘 당황하냐면 이게 내 페이스북인가라고 생각해요. 하냐고 물어본다고. 뉴스피드를 보면 내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첫 화면이. 첫 화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이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네이버 한번 볼게요. 다 뭐 네이버 알잖아요? 커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네이버는 뭐 하는 회사예요? 검색. 옛날에 다음은 있었죠? 다음은 커서가 어디 있었을까요? 뭐 나중에 또 바뀌었겠지만 다음? 이메일 쪽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모바일에서 한번 보세요. 모바일은 또 어떤가? 저 커서가 하나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버 같은 이런 대단한 거대한 공룡 같은 포털에서 첫 번째 화면에 뜨는 이 첫 번째 화면에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광고 효과가 뚝 떨어지면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첫 화면의 배치가 어떻게 되냐 중요하죠. 페이스북에서 뉴스피드를 여는데 페이스북의 첫 화면이 내 화면이 안 나오고 내 친구들이 쓴 글들의 모음인 뉴스피드가 나온다는 의미가 싸이월드랑 비교해 보자고요. 옛날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미니홈피에 들어가면 누가 게 떠요? 처음이 내게 뜨고 내 걸 뜬 다음에 내 거를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페이스북은 뉴스피드를 딱 뜨면 내게 뜨냐고 내 거는 내 얼굴 표시를 눌러야 뜬다고요. 그 시작이 별거 아니지만 그 시작의 인터페이스만으로도 이 회사가 지향하는 게 뭐고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눈을 바깥에 늘고 친구들의 뉴스피드를 먼저 보게끔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올린 거예요? 유유상종한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글들이 올라옴으로 해서 내가 이 소셜 네트워크에 오래도록 체류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다시 넘어갑시다.
이해가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막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페이스북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이해할 거야. 싸이월드를 뭐 지금 여기 분들은 또 해봤을 나이대 같아. 그지?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뭐 우리 유물처럼 느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대학생들이나 뭐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면은 걔들은 좀 그런 게 있었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응? 그래서 써 있죠. 인터레스트, P, 포스트, 크리에이터, 타입, 리젠스, 그렇지?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뉴스 피드가 비주얼빌리티, 뉴스 피드가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페이스북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기존에 뭐 예전에 있던 건 한 5천 명 넘어서 다 자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페이스북 잘 안 쓰려고 하니까 한 5천 명쯤 되잖아요, 보통. 5천 명이면 5천 개의 뉴스 피드가 다 하루에 공평하게 한 사람당 하나씩 올린다고 칠게요. 그럼 5천 개를 하루에 다 올리면 내가 거기에 오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뉴스 피드에 올라온 뉴스 몇 개 봅니까? 타이틀만 몇 개 보고 클릭해서 컨텐츠까지 몇 개를 봅니까? 그 빈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 같이 2천억 또 500억, 10억을 투자받아가지고 5년 안에 20억, 30조, 50조 하는 짜리 회사를 만들 거고 여기 다 1억씩 투자한 사람의 나를 위해서 내가 회사 설명하는 거야. 페이스북의 첫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냥 가정을 세워야지 쉬우니까 5천 명의 친구가 있는데 5천 명이 하루에 한 개씩의 뉴스를 올린단 말이야. 그럼 첫 화면에서 내가 그 5천 명을 다 한 번에 쭉 들어가면 5천 개가 쫙 올라가는 게 오르냐. 한 화면에 모바일에서는 10개 올라가고 PC에서는 20개 올라가는 인터페이스 2018에 몇 픽셀일 때 몇 인치라고 하는 보통의 화면이었을 때 익스플로러로 들어갔을 때 라는 가정을 보여주긴 쉽잖아. 그건 애들 시키면 돼. 엔지니어들. 아무 기술도 아니야. 야, 픽셀 몇 개다 몇 개 올라간지 해봐. 한 뉴스피드당 폭 위스가 몇이고 얼마짜리인지 되는지 확인해봐. 그럼 몇 개 올라가? 스크롤 안 하고. 좋아. 거기에 1, 2, 3, 4, 5, 6 등에 들어가는 뉴스피드를 5천 개 중에 뭘 올리냐고. 그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싸이월드식으로. 야, 유유상종이잖아. 대통령인테는 대통령을 해줘야지. 교수인테는 교수를 해주고. 응? 내가 뭐 비록 뭐 교수 맨날 욕하고 뭐 교수 직업 뭐 헐벗다, 뭐 쓸데없다, 뭐 교수들 뭐 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교수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가 마음 편하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그런 식의 일촌으로 뉴스 피딩을 올립시다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한국은 학연이야. 그럼 고려대학교로 합시다. 코리아 유니버시티 졸업관 가게 된 애들부터 막 추천하고 걔들 글부터 먼저 올립시다.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 가설이.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안 그래요? 난 지금도 내가 후배들 중에서 나한테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야, 너 고대 나왔다 얘기하지 마 이 새끼야. 막 싸가지가 없네. 네가 그래 그러고 다니는 고대 나왔다. 우리 성격이 그러지 않잖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할 말 없으니까. 얼마나 꼰대스러워. 응? 또 뭐가 있을까? 아주 유치한 마케팅 방법이야. 마케팅 방법이잖아. 남자 여자 바꾸자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하자. 싸이월드 그렇게 한 거잖아. 일촌. 뭐 등등등. 아니야. 전화번호부로 해요. 전화번호가 친구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게 알고리즘이야. 뭐라고 했어요? 인터레스트. 인터레스트의 기준은 인터레스트를 잡았어. 흥미야. 관심이야. 자.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인터레스트를 갖고 안 갖고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거수를 해볼게요. 뭘 물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한테 인터레스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 뭐가 있어요? 취미가 뭐냐고? 나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인터레스트가 있다 없다를 볼게요. 옆에 분에게. 어떤 온라인에서의 활동으로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를. 어떤 변수 행동을 판단할까? 지금 인터레스트가 나왔잖아, 변수가. 유튜브 구독. 그러면 강장묵이라는 이름을 검색해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구독했다. 그럼 얘는 내 수업이 끝나도 학점은 떠나서 그냥 배우겠다 생각할 수 있었잖아. 또 뭐가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생각해봐. 변수화 시키자고.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한지 서치해본다. 응?
또 뭐가 있을까? 안 떠올라요? 여튼 인터레스트를 보인다라고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보면은 페이스북은 이렇게 했던 거죠. 어떤 거야? 라이크를 누르는 거. 커멘트를 달아주는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참여의 사다리. 내가 여러분들 참여의 사다리 강조했잖아. 참여, 공유, 개방을 얘기하면서 OECD가 이야기했던 참여의 사다리를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더 듣고 흘러버리면 끝이야. 근데 인터레스트의 레벨을 따졌다고. 인터레스트, 관심 행동을. 그러면 페이스북의 인터레스트 관심 행동이 뭐냐는 거지. 왜? 그 관심 비헤이버에 대한 액션이 나와야지만 인터레스트 값을 정해서 저 값이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나올 거야. 뉴스피드가 뭐가 올라갈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런 상상력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학벌로 해요. 혈연으로 해요. 뭐 전화번호 리스트를 올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 차이야. 500조를 만드느냐, 5억을 땡겼다가 그냥 혼자 해먹다가 죽을 거냐. 영혼 없이. 또 그런 영혼 없는 사람들, 고민 없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뭐 AI 거기에 내가 야, 그 빈도 분석에 너 K-민값 알아? 내가 그런 최신형 뭐 썼어라고,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그게 사기지. 장사해, 그럴 바에는 오프라인에서. 나라 돈 써먹지 말고. 인터넷에서 뭐라고 본 거야? 커멘트를 달면 참여의 사다리에서 좀 더 인기가 높은 거야. 그럼 웨이트를 줄 수 있겠지. 그냥 보기만 했어. 그러면 얘는 페이스북은 사실 볼 수 있잖아. 얘가 얘를 본 거를 알잖아. 얘가 얘의 뉴스피드를 많이 봐준 건 알잖아. 여러분 내 강의를 들어주는 게 참여라고 했잖아. 그게 고맙다고 했잖아. 내 수업 끝나는데 내 동영상을 듣는 학생은 내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는 사람들이야. 내 강의에 관심 없고 난 니들 디지털 마케팅 학점만 받고 말래 하면 안 들어도 돼. 학점 문제 없을 거야. 내가 학생들한테 뭐 석사 과정인데 D 주겠냐? F 주겠냐? 어지간하면. 안 그래? 솔직하잖아. 그게 뭐 내가 무슨 편파줄 주고 뭐 학점 관리 개판해서 그런 거야? 그걸 따지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 그 법대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얼만큼 배우냐가 중요한데 그런 참여의 사다리를 갖고 페이스북을 리스트를 한 거야, 밸류를. 여러분들이 마케팅에서 참여의 사다리를 활용하면 뭐가 나오냐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잔머를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에 뭐가 뭔지 알려줄게. RSS가 붙어서 확인하는 건지, CSS를 하는 방법인지 뭘 얘기할게. 그 다음 또 볼게. 포스트가 뭐야, 포스트. 뉴스피드에서. 포스트. 내가 내 컨텐츠를 올리는 거잖아. 포스트는 뭐가 있어? 동영상을 올리는 게 있지. 텍스트를 내가 직접 치는 게 있지. 사진 찍고 설명하는 게 있지. 요즘엔 위치 기반을 넣어주는 것도 있잖아. 안 그러냐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가중치를 또 따로 둘까?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왜냐하면 뉴스피딩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C,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뭐가 있을까? 크리에이터. 창의적인 사람들. 페이스북의 창의적인 사람이란 건 어떤 거야?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창의적인 친구인 경우에는 내 뉴스피드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야. 창의적인 건 어떻게 판단했냐면 내가 잘 봐. 나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아? 배우는 게 있어서. 걔 되게 기초 얘기해도 난 되게 새롭거든.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미래에셋 단계는 다 직원들이잖아. 미래에셋에서 사실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의 회장님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여러분들의 회장님의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동반 성장했는지, 그런 얘기 잘 할까? 난 그런 관심을 잘 모른단 말이야. 또 부동산을 하면은 땅을 산 다음에 신용을 맺고 어떻게 개발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돈을 땡겨서 건물에서 요즘에 땅을 개발해서 부동산으로 얼마나 수익을 남기는 게 트렌드인지 모른단 말이야. 또 최근에 뭐 이렇게 조국에 논란이 났을 때 이슈도 뭐 투자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그 비하인드가 어떻게 너희들이 보는지도 궁금하고 모른단 말이야. 나에게는 여러분들이라는 세계는 내가 평상시에 안 만나는 세계예요.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미래에셋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투자나 증권에서 내 캐리어를 쌓고 연봉을 좀 올려갖고 새로 일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배워야 돼.
거기서 성장하기 위한. 교수 업계를 떠나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겠다면 내가 알려주겠지. 앉혀놓고. 야, 너 교수가 되려고 싶어? 어떠한 걸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어떤 길이 가장 일반적이야. 지금 너가 하는 건 달라. 내가 알려준 노하우이겠지. 그럼 여러분 충격 먹겠죠. 왜? 새로운 세계니까. 다시 얘기하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하면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이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인다고 본 거야. 그러면 페이스북에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이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 끝에 얘기해봐. 페이스북에 크리에이티비티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지금 힌트를 줬어. 어떤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 크리에이티브가 높아진다고 했잖아. 새로운 부자니까. 어떤 사람이야?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에서. 친구 신청.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옆에 또. 답 없어? 옆에 또. 새로운 콘텐츠 지가 직접 만드는 거. 그건 힘들잖아. 새로운 콘텐츠라고 뭐라고 얘기해? 그럼 앞에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포스트한 거랑. 내가 이 사진 찍고 올리면 그것도 새로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링크라는 걸 보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라노벡터가 이야기했던 견고한 유대와 느슨한 유대가 왜 충돌했을 때 느슨한 유대에서 크리에이티비가 나와갖고 내 직업을 구하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값을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론적으로 강의도 해줬잖아. 논문도 있다고 찾아보라고 했고. 그냥 답 얘기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거야. 인스타 찾는 다음에 인스타에 있는 이미지나 그림을 내 쪽에다 포스트하는 거야. 새로운 이미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갖다 준 거지. 동양과 서양이 결합하면 크리에이티브가 생기잖아. 하약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동양의 하약에 넘어갔고 동양은 축제를 했고 서양에서는 총을 만들었잖아. 크리에이티브가 생겼잖아. 남성과 여성이 만나면 안 맞기도 하지만 반갑잖아. 왜? 크리에이티브가 생기잖아.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잖아. 다른 로직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 내가 연극영화과의 교수를 만나면 즐겁잖아. 새로운 세계잖아. 인스타가 새로운 세계잖아. 새로운 세계. 슬라이드 쉐어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다른 바깥 세상에 있는 컨텐츠를 갖다 줘서 붙여. 그러면 얘는 뭐야? 크리에이티비티야. 외부 세계의 컨텐츠를 갖고 왔잖아. 미래 SM 말고 여기에 뭐 팝 아티스트를 절반을 수업 듣게 할게. 그럼 어느 날인가 보면 미래 SM 여러분 여기만 앉아 있고 팝에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같이 안 섞일 수도 있어. 그렇지? 여기 경계가 나눠졌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여기를 연결해서 얘를 데려다 여기다 앉혀놔. 그러면 이 안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뭔가.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뭐라고 보는 거야? 크리에이트라고 본 거야. 그럼 이렇게 데피니션을 잡고 이렇게 변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실제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 커뮤니티, 페이스북이라는 커뮤니티의 컨텐츠와 사람들이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싶어지고 광고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거는 가설을 내리니까 1억씩 땡기고 그렇게 만들 거 아니야, 알고리즘을. 안 그래? 그게 얘가 50조가 되는 거잖아. 응? 그런 고민하지 않고 대충 한 애들은 5억 되고 터는 거야. 기술의 차이 별로 없어. 앞으로에 나오는 모든 AI 기술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변수가 뭐야? 너 하는 거에서 변수 어떻게 네가 추정할 거야? 어떻게 가져올 거야? 어디에 값이 있어? 어떻게 이해해? 본인이 생각해야 돼,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실험을 해야 돼. 테스트, 간보기. 돌려봤더니 좀 이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고쳐가면서. 내가 그렇게 가짜뉴스 경진대회를 나가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해보니까 되더라고. 자신감을 가져. 과학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문사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골똘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어. 넘길게요. 구글 페이지 랭크라 그러잖아. 그래서 구글은 또 다른 변수화 시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했죠. 래퍼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잖아. 추천 가지고. 오히려 훨씬 심플하지. 그런데 페이스북은 조금 복잡했죠.
페이스북의 뉴스피딩 검색 알고리즘은. 페이스북에서 뉴스피딩이 새롭고 공감할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뉴스피딩은 뭐 비슷한 사람 유유상종시키고 확증 편향시킨다는 문제가 또 생겼잖아. 그걸 뛰어넘는 알고리즘 나와야지. 그 알고리즘 어떻게 개발할래? 확증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 만들면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오는 사물 인터넷 기술, 웨어러블 기술, 이 디바이스의 성격을 잘 이해하면서 디바이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올릴 때, 책상에 앉을 때 값이 올라올 때 이러한 것들을, 이런 행동들을 레코멘데이션 시키거나 큐레이션 시키거나 뉴스피딩 시킬 때 우선순위를 주는 왜 인간은 인지적 한계가 있으니까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의 한계. 그 수준의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50조 벌지 않겠니? 500조, 100조 안 벌겠어? 그 고민을 계속 나는 여러분이 내 수업이 끝나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재밌잖아 사는 게. 재밌게 살아야지. 안 그래?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면 재밌지 않아? 난 그 생각 재밌던데? 뭐 다른 게 재밌어? 정치 뉴스가 재밌어? 응? 맨날 하던 거? 난 40년 전에도 맨날 당장 하던 거밖에 안 봤는데 그게 재밌어?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번엔 밀렸더라 떨어졌다 재밌어? 사람 뒷담화 까는 게 재밌어? 너 어떻게 살았다 뭐 얼마 벌었다 재밌어? 난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뉴스 드라마 재밌어? 뭐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뻔한 얘기 스토리 막 이렇게 어떤 뭐 남자가 되게 잘생겼는데 돈도 많아. 매너도 좋아. 욕도 안 해. 젠틀해. 이런 게 멋있어? 난 그런 게 재미없어요. 난 이런 게 재밌더라고. 재밌게 살아봐. 이런 거 보면서. 넘길게. 그래서 이용자가 유저 베이스 필터링과 아이템 베이스 필터링이 아마존이 한 거잖아. 그지? 아마존 추천 시스템이야. 아이템 기반과 유저 기반이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유유상종의 문제, 확증 편향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 컨텐츠 소비에 어떤 좀 균형 감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최근에 또 계속 이슈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되게 제너럴하면서 우리가 저기 합의가 가능하면서 사회가 충돌이 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분야겠죠. 넘기자. 그래서 그 수식이죠. 뭐 얘기하죠.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개념을 이용해서 A가 샀네 안 샀네, A가 A와 B가 이걸 했네 안 했네 이걸 연결해가지고 아이템 베이스로 했을 때는 뭐 독립이고 동일이고 유사도가 0.67과 0.41과 했을 때 요걸 추천하자 뭐 이런 거잖아. 이제 이런 소스 다 오픈돼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그냥 하라고 하면 넘길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를 하기까지 어떻게 계속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져서 할 것인가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저런 거 개발하려고 하면 뭐 작게도 개발할 수 있어요. 데이터 거버넌스가 비구조적 문제. 이제 데이터 얘기 다시 할게요. 요즘에 조금씩 나 데이터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하는 데까지 하다 말 건데 지식관리, 정보관리, 구조적 문제, 자료 구조의 문제. 지식의 학습 규칙을 보고 정보가 만들 가공해가지고 자료가 되는 거죠. 자료가 정보, 지식이 되는 거죠. 보여드렸고 넘길게요. 그래서 자료 관리가 파일 시스템이 있죠. 중복 관리죠. 이상현상, 정확성 문제, 신뢰성 문제. 데이터베이스는 중복 제거, 그죠? 신뢰성 보장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보장하고 이상현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나 자연어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어 없애는 거. 예외어 집어넣는 거, 예외 같은 것들을 좀 잘 잡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정확도가 좀 높아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현업에서의 트러블 슈팅하는 문제죠. 너희들이 하는 검색이나 서치나 분석에서 예외어가 무엇인가 되게 중요하죠.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업 인사 급여의 사원들에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인사 정보, 급여 정보, 영업 정보인데 이 DB가 RDBM에서 다 들어가죠. 관리되는 거, 무결성의 문제, 성능 관리, 그죠? 예비 복구 관리, 보안 관리, 기타 편의 장치, 뭐 DBMS의 엔진, 사용자 접속 장치, 물리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데이터 사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구성하죠. 데이터베이스 지식 관리가 되고. 넘길게요. 이제 여러분과 주로 얘기하는 그 위에 이제 서비스 레벨을 얘기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적인 게 있죠. 개념적 모형, ERD. 여러분들이 ERD 모형을 그려라 얘기하죠. 그죠? 두 번째, 논리적 개념, 논리적 모형이죠. 물리적 개념, 모형, RDB 같은 거. 그래서 컨셉이 있고, 로컬이 있고, 피지컬이 있고, 디벨로프먼트가 있죠.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사이트 비지트 아이디가 있고, 사이트 아이디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연도가 있고, pH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잡고 저기에 대한 연관도를 그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넘깁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것들을 좀 볼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넘길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 내용을 할 때 앞에 학생들이 질문했던 디지털 마케팅의 생각들이에요.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인가요? 그 보고서가 맞죠?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할 때는 그 보고서를 업그레이드해서 발표도 됩니다. 타이틀 내용을 그 설명만 좀 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까지 발표한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을 거니까 얘기하고 평가 척도는 다 개발되셨나요? 척도, 평가. 아니 학생들이 수정해서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여러분 평가하는 거 이런 거 놓고 싶다는 걸 의견 줘서 주면 최종 내가 검증해 드릴게요. 뭐 이어하는 거 다음 주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은데 그거? 회사에 다 평가하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이거 몇 퍼센트 하면 좋겠다고 정리해서 뭐 그 항목 평가 주다 보면 그 항목을 잘 못 맞출 때는 있는데 기준은 잡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